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종현입니다. 화면에 보시니까 뻘건 글씨로 표시를 해놨죠. 입찰 보증금 1억 원 몰수. 여기 이제 이번 방송의 첫 번째 주제고요. 또 두 번째가 밑에 보니까 18억 아파트를 5억에 낙찰받기, 이게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18억 아파트를 5억에 낙찰받는다 그러면 내가 13억을 번다 그러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현실은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 보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위에 입찰 보증금 1억 원 몰수라는 것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이 입찰 들어가서 낙찰을 받으셨어요. 낙찰을 받으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마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음을 나중에 뒤늦게 깨달아가지고 1,000만 원도 아니고 1억 원이라는 입찰 보증금액을 몰수한 그런 사례입니다. 이 두 가지 그 주제를 가지고 경매 정보지에 의해서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매 정보지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매 사건 번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타경 10만 1424호 강제 경매 사건입니다. 물건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입니다. 회현동 했어요. 이 78평형 아파트입니다. 남산 롯데캐슬 아이리스 10층에 소재하거든요. 10층에 소재하고, 이 물건은 일단은 1억 원의 입찰 보증금액을 몰수당했다라는 말씀을 제가 조금 전에 안 드렸습니까? 여기 보시니까 2021년 3월 2일 날 했어요. 고모 씨라는 분이 혼자서 단독으로 11억 원하고도 뒤에다가 10만 원을 더 붙이셨네요. 70%에서 일단 낙찰 받으셨습니다. 허가 결정이 났습니다. 대금 납부를 안 하셨거든요. 대금 납부 안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날짜 최저 매각 금액이 10억 480만 원인가요? 그러면 1억 48만 원을 입찰 보증금액으로 납입을 하셨겠지요. 이 입찰 보증금 한 1억 원 정도는 이제 몰수를 당했다. 일단 그렇게 보고, 본 사건이 이제 2021년 5월 11일 날 해가지고 5월 11일 10억 480만 원을 해서 본 사건이 경매가 진행됩니다만, 이 날짜 이게 입찰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 보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듯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야, 이분이 왜 1억 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입니까?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왜 포기를 하셨을까? 분명히 포기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경매 정보지를 보시면 있어가지고 재경매, 재매각된 경매 사건이다 했을 적에는 전 낙찰자가 포기한 입찰 보증금액이 있습니다. 왜 그 알토란 같은 입찰 보증금액을 포기를 했을까? 그 포기한 이유가 뭘까? 그 반드시 우리가 체크 내지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요. 이분 임차인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집행관의 임대차 조사 보고서상에도 임차인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2018년도에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2018년도 이 당시에 이 본건의 78평형 이 아파트 같은 경우 전세 금액이 11억 원에서 12억 원 정도였습니다. 11억에서 12억 원 정도. 만약에 11억 원이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액이다. 그러면요, 본인이 쏜 입찰 금액 11억 있죠? 여기다 또 11억을 플러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전체 얼마입니까? 22억 원이 돼버린다. 근데 1차 감정가 얼마입니까? 15억 7천만 원이니까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손해보니까 아예 그냥, 1억 원 그냥 포기해버리자. 우리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 보니까 이제 이분입니다. 임차인 최모 씨 해가지고 2018년 10월 16일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화면을 조금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거 보시니까 2018년 10월 16일에서 최모 씨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확정일자가 없어요. 왜냐면 배당 요구를 안 했으니까 이 사람이 확정일자를 언제 받았는지 그런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모릅니다. 몰라. 근데 최모 씨는 일단 전입신고는 되어 있고요. 또 권리 종류에도 보면요, 주거 임차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거 임차인으로 보인다 이거죠. 근데 보증금액은 권리 신고에 배당 요구 신청을 안 했으니까 미상이죠, 당연히. 그 대항력은 뭐도 있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요. 자, 그렇다면 다시
보시니까 이 본사건에 있어서 가압류는 2018년 12월 18일자요 최선순위 가압류거든요. 이 날짜보다 이분의 전임 날짜가 2018년 10월 달이니까 2개월 빠르잖아요, 그죠? 2개월 빠르니까 일단 대항력이 있는 걸로 보자 이거죠. 우리가 경매 사건에 있어서 보면요, 소멸 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 신고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은 임차인일 수도 있지만 임차인이 아닐 수도 있다 이거죠. 확률은 50%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경우에 상당히 접근할 수 있는 상당히 여러분들 주도 면밀하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임차인이 아니면 참 말 그대로 땡 잡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만약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다 완전히 속된 표현으로 쌍코피 터진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전입신고만 하였다. 이리야 했을 적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쪽으로 해서 조사 분석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매각 물건 명세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매각 물건 명세서 이게 눈이 이게 서류가 뚫어질 정도로 쳐다보셔야 됩니다. 낙찰을 받지 않습니까? 그 전에 내가 입찰 들어간다는 10대 번 떨어졌어요. 사람이니 이상은요, 씩씩거립니다. 성질나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에 대해 입찰을 했습니다. 낙찰 받았습니다. 아, 기분 좋아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내가 이 물건에 있어서 어떤 하자 내지 흠이 있는데 그 흠 자체를 체크를 못한 상태에서 낙찰 받았다 이게. 그럼 내가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매각 불허가 결정 받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매각 불허가 결정 받아서 내가 빠져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작성한 매각 물건 명세서가 있습니다. 이걸 천천히 보셔야 됩니다. 이게 혹시 매각 물건 명세서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력권은 먼저 갖춘 주택, 상가, 건물, 임차인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법원에서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작성하는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음 이런 내용이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표시가 안 되어 있다면은 그럼 내가 들어가서 낙찰을 받았단 말이죠. 받고 나서 보니까 잘못 받은 거예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으니까 이래 했을 적에는 법원에다가 매각 물건 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하자다. 당신들이 잘못 작성했지 않느냐. 그러면 인해서 내가 누굽니까? 낙찰자죠? 막대한 어떤 금전적인 손해를 본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팔지 마. 이게 매각 불허가 신청입니다. 그런 사실관계는 일단 매각 물건 명세서에서 스타트 출발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본 사건에 있어서 보시니까 최선순위 설정일자, 매각 물건 명세서 보시게 되면 최선순위 설정일자가 있습니다. 이것도 확대를 좀 하겠습니다. 확대를 좀 할게요. 네. 최선순위 설정일자가 있는데 이것이 소위 이제 소멸 기준 권리로 여러분들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다시 밑으로 조금 내려봅니다. 내려보니까 여기 점유자 해가지고 최모 씨로 되어 있고요. 이분이 점유의 권한 해가지고 주거 임차인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법원에서 이렇게 작성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우리 일단 신뢰를 해야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주거 임차인으로 표시했다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아무렇게나 표시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요,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게 된다더라 그러면요, 법원에서는 집행관한테 현장 나가서 조사해라 해서 현황 조사 명령을 내립니다. 현장 나가서 조사하세요. 임차인이 누구인지 일일이 다 조사 명령을 내린 상태에서 보니까 집행관이 현장 나가서 조사해가지고 현황조사 보고서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현황조사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집행법원에다가 제출하게 되면은 집행법원에서는 집행관이 작성한 현황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렇듯이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작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주거 임차인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고 여기 또 보시게 되면은 최선순위 설정 날짜 가압류가 나 있고요. 전입일자입니다. 전입일자가 2018년 10월 16일이죠. 가압류가 2018년 12월 18일이잖아요. 당연히 빠르니까 대항할 수 있지요. 대항할 수 있고 여기 또 보시게 되면 확정일자 보니까 배당요구를 안 했으니까 미상이죠. 당연히. 배당요구 칸에 보니까 배당요구 일자에서 공란으로 딱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배당요구 안 한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는 경매 사건에 있어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이랬을 적에는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시게 되면 배당 요구 종기일이 표시가 됩니다. 요 본 사건 같은 경우는요, 이해관계인들은 2020년 5월 1일까지입니다. 이때까지 법원에다가 소위 권리시행금의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해라. 요때까지 제출하여야지만
그 사람의 배당 요구한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니까 이제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입니다. 이게 집행관이 나가서 이제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꾸며가지고 법원에다가 보고한다는 거예요. 조금 확대를 할게요. 조금 확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점유관계, 전 그렇게 봅니다. 매년 말이죠. 몰수되는 입찰 보증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몇 천만 원도 아니고 몇 억도 아니고요. 몇십억도 아니고 몇백억입니다. 보통 한 800억, 900억 정도 될걸요. 근데 거기 가다 보면은 입찰표를 작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경매 사건에 있어서 어떤 하자를 못 보고 그냥 낙찰받은 상태에서 나중에 보니까 아이고야 저것 때문에 이거 낙찰받으면 안 되겠구나. 이러다 보니까 입찰보증은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법원에서 작성한 이런 점유관계 조사서는 이런 내용 천천히 보세요. 보시면 됩니다. 뭐 급합니까? 급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근데 여기 보시니까 최모 씨가 임차인이며 이렇게 요게 이제 포인트지 않습니까? 최모 씨가 임차인이래. 임차인이랍니다. 임차인이라고 집행관이 조사한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 밑에 이번에 보니까 부동산 현황 해가지고요. 임차 목적물의 용도 및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임차 목적물의 용도 및 임대차 계약서 등의 내용을 보니까 임차 목적물의 용도 및 임대차 계약서 등의 내용을 보면은 잠깐만요. 화면을 조금 이동하겠습니다. 이게 점유인이 누구다? 최모 씨예요. 최모 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 구분되어 있네요. 또 임차인으로 나와 있잖아요. 당사자 구분해가지고. 임차인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최모 씨인데 임차인이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대요. 한글 모르는 사람들 없잖아. 천천히 보면 되잖아요. 그죠? 이 상태에서 전세 보증 금액은 보니까 미상이래요. 왜냐면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이분이 제출을 안 하셨잖아요. 안 했기 때문에 모르죠. 당연히. 그런데 전입일자는 요 당 사건에 있어서 이 세대 열람을 해보면요. 전입 날짜 나옵니다. 그 세대 열람 내역서도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16일이에요. 10월 16일 돼 있고, 그럼 확정일자도 보니까 미상이죠. 그죠? 매년 배당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고 이제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좀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입 세대 열람 내역입니다. 이게 보니까 요 본건이 신청 주소지가 소곡로 102동 1002호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여기서 아마 도로명 주소일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전입세대 열람 내역 신청 발급받으실 적에는요. 주소가 두 가지죠. 도로명 주소가 있고 집원 주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명 주소로도 한번 가시가 발급받아 보시고 집원 주소로도 해서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혹시 조금씩 틀릴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본건은 경매 물건은 중구인데 여기 송파구 오륜동이라는 것은 아마도 이 전입세대를 발급받으신 분은 송파구 오륜동 동사무소에서 이걸 발급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그 동네 동사무소 가셔가지고 그냥 전입세대 열람 내역 신청서 발급 신청하면 발급해줍니다. 단 신분증하고 경매청보지 아니십니까? 경매청보지만 가져가시면 돼요. 그렇게 되는데 이게 보니까 세대주고 두 사람으로 되어 있네. 보는 날짜도 똑같잖아요. 그죠? 뭐냐면 이분은 아마 아버님이고 이분이 아들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보니까 세대를 분리를 한 상태에서 아들이 아마 여기 이 집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임차인이 이게 여기서 제가 대법원 사건번호 하나 적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87다가 조금 오래된 사건이라도 이 판결문은 아직 폐기 처분 안 됐으니까 유효하지요. 대법원 87다가 3093 사건입니다. 요 판결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임차인의 주민등록, 이분이 임차인이라면요.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처나 자녀는 이제 점유 보조사입니다. 처나 자녀 등의 주민등록까지도 포함된다. 근데 이분 같은 임차인인데 본인이 전입신고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요, 완벽한 임차인이다.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시세입니다. 매매 가격인데,
정말로 경매 사건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요, 경매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니까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판단 내지 조사 분석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권리 분석이요? 권리 분석 중요해요. 그런데 권리 분석은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 빙산의 일각입니다. 빙산의 일각이고, 그러니까 권리 분석 못한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왜냐면 경매 정보지를 천천히 보시면요, 뭔가 위험한 건 붉은 글씨를 표시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권리 분석이 중요한 것이 중요한데, 그래도 이렇듯이 가치 78평의 아파트가 현재 보니까 17억 7,500만 원에 최근에 뭐 거래가 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믿고 이걸 또 믿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현장 가가지고 또 나름대로 가격 조사 분석을 확실하게 정말로 똑소리 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31분 전에 확인했다라고 이 사이트에서 표시를 해놨는데 17억 5천, 15억 들쭉날쭉하죠. 물론 이제 2020년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2021년 4월 달이니까 가격이 더 올라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작년 상반기에 보니까 14억 8천, 15억 9천, 또 2019년도에 보니까 16억이 거래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78평형이다 보니까 거래는 아마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만 일단 봐가지고 이런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시세 사이트, 뭐 네이버에도 들어가시면 네이버 부동산 시세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참조해 보시고. 근데 네이버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보니까 말이죠. 78평형 같은 경우는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건 18억에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 19억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일종의 호가겠죠, 호가. 집주인이, 나 이거 18억에 받아줘요. 매매가는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는 매매 가격이에요. 이 부동산 가격도 보면은 건매가가 있고, 일반 매매가가 있고, 또 호가가 있겠죠, 그죠? 건매가는 뭡니까? 집주인이 급한 거야. 빨리 팔고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실제 거래되는 금액 10억이다, 뭐 10억에 좀 빠져가지고, 뭐 9억 한 7, 8천 정도 아니면 9억 5천만 원 정도 해서 팔고 나가는 것이 건매가이고, 매매가격이 10억이 통상적으로 10억으로 이루어진다. 그럼 매매가격인데. 근데 집주인이, 우리는 이제 보니까 이번엔 뭐 부동산 정책도 뭐 좀 어떻게 나와가니까 11억 받아야겠어. 이게 호가잖아요, 그죠? 그럼 11억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로 내놓은 상태에서 실제 매수자가 나타났을 때 거기서 이제 가격에 대한 흥정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부동산 가격은 그렇듯이 호가가 있고 매가가 있고 건매가가 있다.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여기 또 이제 전세 가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분이 참고로 위로 잠깐 올라가 볼게요. 잠깐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이분이 몇 년도 하니까 2018년. 잠깐만요. 화면을 좀 키울게요. 2018년 10월 16일 날 전입신고한 것으로 미뤄봐고 아마도 이분은 2018년도 뭐 9월달이나 10월달쯤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겠죠, 그죠? 그럼 2018년 9월달, 10월달 즈음에 전세 78평형의 전세 보증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이제 잠깐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매 가격이고, 이게 전세 가격입니다. 전세 가격인데요. 자, 회현동 1가 남산 롯데 캐슬 아이리스 78평형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전체 386세대로 나와 있고 2011년도에 10월 달에 아마 입주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11년 차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전월세 현재 최근래입니다. 최근래 전월세 기준이 11억 5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 동네는 보니까 전세 가격이 그렇게 막 폭등하거나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밑에 그래프를 잠깐 보시니까 거의 뭐 수평적으로 이동했겠죠. 그죠? 거의 수평적으로 평평하게 이동했는데, 이분이 아까 2018년 10월 달에 전입신고 하셨으니까 2018년도 아마 9월 달쯤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치자 이거죠. 그러면 2018년도 이거 보시면 날쭉하잖아요. 2018년도 8월 달에 12억, 9월 달에 12억, 그 다음에 2019년도에 오히려 전세금액이 11억, 전세금액이 떨어져 버렸네요. 그죠? 2019년도 11억 하든지 또 11억 5천만 원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 시세를 맥시멈 12억 정도보다 이분이 입주할 당시에 맥시멈 12억 정도 아니면 또 11억 한 5천 정도의 그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또요 이 운칠기삼이라고요. 복불복입니다. 야, 난 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12억이지 12억을 감안해가지고 입찰 가격을 결정하는데, 이분이 말이죠. 이 당시에 월세로 계약 체결했다면 완전히 땡 잡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낙찰점 이분 대학령이 있는데 5억 원만 부담하면 되는 거예요. 5억 원만. 근데 과연 이게 전세인지 월세인지 이거 알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없지 않습니까? 특히 이런 그 고급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일반 외부인들의 이 접근이 원천적으로 아마 봉쇄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건 같은 경우 11억 5천에서 한 12억 정도 일단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여기서 밑으로 내려와 보니까 적정 입찰 가격에서 제가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매매 가격이 최근에 2020년 12월 달이니까 말이지요. 17억 7,500만 원에 거래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 어떤 표준으로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일단 이거 17억 7,50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었고, 네이버 부동산 시세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18억, 19억에 매물로 나와 있는 게 있더라. 그럼 최소한 17억, 한 18억 정도는 뭐 가격이 형성되지 않았겠느냐. 일단 그렇게 우리는 추측하는 것이지요. 인수보증금도 예상을 해가지고 제가 11억 5천만 원에다 플러스 알파 했습니다. 11억 5천이 될 수도 있고, 12억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뭐 아까 보십니다. 보증금 5억에 월수 300이다 그러면 완전히 땡 잡는 거 아닙니까? 그죠? 11억 5천만 원, 12억을, 그럼 12억이다 그럼 12억을 내가 인수하는 걸 감안해가지고 입찰 들어갔는데, 야, 이 사람 월세다 그러면 나는 얼마입니까? 5억 원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야, 이 대단히, 이런 경우는, 운이 좋다. 일단 그렇게 본단 말이지요. 세 번째가 낙찰가. 이것도 예상입니다. 전부 다 예상이에요. 4억 5천만 원에 제가, 플러스 알파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 제가, 이렇듯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없다. 그러면 하자가 없잖아요. 그죠? 이러한 물건 같은 경우는 저는 한 16억 원 정도,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추측을 한 거예요. 16억 원 정도의 낙찰을 받는다. 그런데 하자가 있다. 그럼 16억 원에서 하자가 있는데 만약에 12억이다 그러면요. 그럼 최소한 4억 원 정도 선에서 낙찰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제가, 이게 이제 보니까 4억 원인데 4억 원. 4억 원인데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봐야겠네.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4억 한 5천 정도가 낙찰 예상가이지 않느냐. 물론 이제 4억 5천에서 5억 원에서 좀 더 그 금액을 올릴 수는 있겠지요. 있는데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본 사건의 매각기일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3차 매각기일이 2021년 5월 11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날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죠? 이 날짜에 10억만 원이 썼다 그러면요. 예를 들어 그분의 전세 금액이 진짜 임대차 계약 체결했는데 전세가 12억이다 하면 전체 22억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죠. 그럼 이 날짜에 들어가도 안 됩니다. 왜냐면 여기다 플러스 12억, 산수죠, 산수. 12억을 플러스 해보시라니까요. 하면 20억이니까 안 돼요. 이게 또 얼마입니까? 18억 4천, 18억 한 5천 정도 되니까 이것도 안 된다, 이게. 6차 내지 7차 기일날. 근데 6차 기일날 제가 볼 때는 5억 1,4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5억 1,000, 한 500 정도의 낙찰받게 되면은 이분의 전세 금액이 12억이라는 것을 감안하게 되면 17억 1,500만 원이 돼버린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17억 7,500만 원에 거래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쓸 수도 있지 않겠는데, 근데 이거 개인차가 있습니다. 제가 6차 기일날, 근데 이 사건이 제가 4차, 5차, 6차, 7차 이렇게 날짜는 정확하게 이제 확정 지을 수 없고, 다를 표시했습니다만, 이건 나중에 경매 취하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매 취하가 되지 않는다는 전자에서, 그럼 7차 매각기일 4억 1,100인데, 이 금액에서 어느 정도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입찰 가격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지요. 일단 그렇게 보시고, 요 사건에 있어가지고 보면은,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이런 물건은 갭 투자 관점에서, 자금력이 조금 이게 있으신 분들은 갭 투자 관점에 있어서 약 한 5억 정도 이제 투자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자, 보십시오. 여기 최모 씨라는 분이 2018년 10월 16일에 전입신고했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2년이거든요. 그럼 2020년이지 않습니까? 작년 2020년 10월 달에서 이제 임대차 계약 기간이 완료됐는데, 현재는 2021년이죠. 2021년이니까 아마 지금 여기 현재 이분도 살고 계시니까, 그 계약갱시 청구권을 행사했겠죠. 그러면 2020년 10월에서 2022년 10월까지는 이분이 이 집에 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물건 낙찰 받으시는 분은, 이거 내 낙찰 받아가지고 양반하고 나름대로 협상을 한 상태에서 내가 막바로 입주해야지. 근데 만약 이분이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2022년, 내년이죠. 10월 달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하시고, 또 두 번째 보니까,
이렇듯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 대출이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점도 좀 감안하셔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볼 때 이 물건과 첫 번째는 뭐냐면 갭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시고, 또 두 번째는 보니까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했을 수도 했기 때문에 살고 있겠죠, 그죠? 그렇다면 내년 2022년 10월 달까지는 이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보니까 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요. 이 물건 현재 2021년 5월 11일 날이 3,000매각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이날부터 입찰 들어가시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상 중앙지방법원 2020 타경 101,424호 강제경매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안정현 경매TV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화면 우측 하단에 있는 붉은색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보다 좋은 영상으로 반드시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